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력욕에 취해서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을 이제 야권의 인물로 봐야 한다며 야권 재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사의로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조남관 차장검사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월성원전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98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어제까지 22만 5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5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5만 명분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매표용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국회로 불러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초순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영동 지방에는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오늘부터 대검찰청은 사실상 조남관 차장검사 대행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윤 총장은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을 예정인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총장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지휘하던 사건들의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대검찰청은 사실상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어제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사실상 조남관 차장 대행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9시쯤 출근했는데 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들어갔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윤 총장이 반발했던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공식 대응은 앞으로 조 직무대행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는 윤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당장 총장 공석으로 외압을 막을 방패막이가 사라진 만큼 정부와 여권을 향한 수사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거론되는데요.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건 전반을 재검토해 왔는데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1년 5개월째 수사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혹 수사와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 등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네, 윤 총장은 임기 종료 4개월 정도 앞두고 퇴임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퇴근길에서 간단한 입장도 밝혔죠. 네, 윤 총장은 어제 사의 표명 이후 4시간 만인 오후 6시쯤 마지막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대검 1층 로비에는 배웅을 나온 직원들이 일렬 횡대로 모였고 간단한 환송식이 있었는데요. 윤 총장은 직원들에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돼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나가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 참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만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 총장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휴가는 사표 최종 수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대한변협 회장 접견 등 예정됐던 당일 일정이 진행됐지만 오늘로 예정됐던 신임 법원 행정처 차장과의 면담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례적인 언론 인터뷰로 중수청 설치에 대해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고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사의 표명과 함께 법무부에 직접 쓴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곧바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는 1년여 동안 앞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 차기 총장 후보로는 누가 꼽힙니까?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과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검장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후배들의 신망을 잃었다는 평가와 함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도 연루돼 있어서 부담이 있습니다.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차기 총장 후보로 언급됩니다. 조 차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문재인 정부에선 국정원 감찰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 동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시켰지만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에는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를 철회해달라는 호소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차기 총장을 아예 외부에서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공백기간 최소화를 위해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후보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장관이 위원의 추천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더불어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일제히 맹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 총장은 검찰 역사에서 권력욕에 취해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을 호도하는 윤 총장의 주장은 과대망상 수준이라며 민간인 윤석열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야권의 인물로 봐야 한다면서 야권 재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야권의 재편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만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영입하거나 만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에 선봉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 관련 수사를 기점으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다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좌천성 인사로 한직을 전전했지만 권력에 맞서는 강골검사라는 인상을 남겼고 3년 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검사가 그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한동안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깜짝 발탁됐고 사법농단 사건 등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하다 마침내 검찰 수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야권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총장이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여야의 입장은 180도 달라집니다. 조국 반대와 조국 수호로 극명하게 나뉜 여론 속에 이번엔 여권에서 윤 총장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갈이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과 사사건건 각을 세우더니 사상 초유의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으로 갈등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사퇴하고 박범계 장관이 취임하면서 갈등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도 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되면서 다시 정부와 여당의 강한 비판을 쏟아낸 윤 총장은 결국 임기를 넉 달 남기고 27년간 몸담은 검찰을 떠나게 됐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월 말과 4월 초 4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먼저 하루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398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26명 줄면서 사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400명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81명, 해외 유입 사례가 17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9명, 경기 168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만 309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57명입니다. 비수도권은 부산이 20명, 충북 19명, 충남이 8명, 광주 5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8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 135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도 나왔는데요. 어제 하루 접종을 받은 사람은 67,153명입니다. 이로써 일주일간 누적 접종자는 22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접종률은 0.43%인데요.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22만 1,944명이고 화이자 백신은 3,909명입니다.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860건이 추가돼 누적 1,578건입니다. 이 가운데 849건은 경증이고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6건, 경련이 1건, 사망 사례가 4건이 추가됐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도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일정도 확정됐다고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공개했는데요. 이번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5만 명분이 들어오고 4월과 5월에 70만 명분, 이렇게 총 105만 명분이 도입됩니다. 정 총리는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국민이 접종받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질병관리청에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계약된 백신 물량이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리는데요. 정 총리는 개편안 적용 시점을 미리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주말 이동량이 작년 11월 거리두기 상향 직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특히 백화점이나 주요 관광지에 인파가 몰려 이번 주말도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집 밖에 나가더라도 방역 수칙을 지켜 3차 유행 안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유리 제조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1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음성군 대소면 유리 제조 업체에서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에서 어제 직원 2명이 확진돼 직원 126명을 전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직원 2명은 확인이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보류했던 유럽 국가가 잇따라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층 접종을 허용하는 나라는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독일.
하지만 최근 방침을 바꿨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을 승인한 겁니다. Zweitens wird es wohl so sein, dass die Ständige Impfkommission, und dem folgen wir gerne, AstraZeneca auch für höhere Altersgruppen zulassen wird. Die neuesten Studien haben dafür ja Evidenz ergeben.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빈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벨기에도 55세 이상에게, 헝가리 역시 60세 이상에게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74세까지 확대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처럼 고령층 접종을 허용한 건 최근 나온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노인과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에 80% 이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보건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한 고령층에서 3, 4주 뒤 큰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That a single shot of either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or of the Pfizer vaccine works against severe infection among the over 70s with a more than 80% reduction in hospitalization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방침을 바꿈에 따라 고령층 접종을 망설이던 다른 나라들도 속속 접종 승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국회가 다음 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꼼수라며 추경안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진행됐는데요. 발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정세균 총리 연설의 핵심은 추경 예산이었습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계획했는데 정 총리는 국회가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입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정 총리는 앞선 4차례 추경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매표용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등은 공감하지만 앞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 끝나지 않았고 558조 규모의 본 예산도 제대로 집행해보지 않은 가운데 또 추경에 나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면밀한 예산 심사를 통해 불효불급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대신 코로나 피해 부문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국회로 향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아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국회로 소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도록 요구했고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전수조사가 광범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겠습니다. 그에 임하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책임 추궁을 약속했고 동시에 야당을 향해 투기 의혹에 대한 감독과 법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토위 회의는 다음 주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늘 국토위 회의를 열고 변장관 등을 불러 질의에 나서자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전체 회의는 무산됐고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만 회의장에 모여서 자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신도시보다는 시세 차익이 큰 민간 개발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부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이들의 투기 행태를 살펴본 뒤 낸 입장인데요. 다만 신도시든 민간 개발이든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LH 직원이 큰 빚까지 져가면서 투기에 뛰어든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곳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입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주민반대 등으로 2015년에 해제됐습니다. 이후 2025년까지 개발이 제한되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언젠간 개발될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에 특별관리지역이 조기에 해제될 것이란 소문까지 돌면서 땅값이 들썩였습니다. 도로변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왔어요. 이 주변은 다 개발이 됐는데 여기만 안 됐잖아요. 여기만 계속 무산되고 더 오를 거라 생각했어요. 더 오를 거라요. 특히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현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서 광명 시흥 지역이 빠지면서 더 큰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 심리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은 LH 직원들이 신도시보단 민간 개발을 노리고 투기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신도시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하면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민한 개발 정보를 다루는 LH 직원들이 신도시든 민간 개발이든 수익을 노리고 큰 빚을 내면서까지 투기에 뛰어든 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13명이나 되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서 집중 땅 투기에 나선 이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도피하도록 두는 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당시 조치의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3월 22일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옳았던 것인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대면 회의로 진행됩니다. 우리 측 대표인 정은보 대사는 대부분의 쟁점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조속한 타결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정은보 협상대사가 1년여 만에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화상회의를 이어오다가 직접 대면 협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상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들을 대면 회의에서 해소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쟁점들이 있어서 좀 이번 대면 회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좀 해소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이 협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쟁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가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의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13% 인상의 5년 단위 계약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잠정 합의까지 했다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으면서 불발된 내용입니다. 정 대사는 인상률과 적용기간 등이 핵심적인 협상 내용이라면서도 세부 사항도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인 SMA 협정을 5년 단위로 또는 3년 단위로 이렇게 저희가 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운영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소요들이 있으니까. 미국 측과 비공개 회의는 2차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적용돼야 했던 협정인 만큼 두 나라 모두 급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이번 협상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 대사도 이번 협상이 마지막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외교와 국방사령탑이 이달 중순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미 국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양국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5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년여 코로나 유입 방지를 위해서 모든 국경을 봉쇄한 가운데 북한 화학공업성의 고위 간부 일행이 중국을 방문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 퉁촨시는 북한 내각 화학공업성 원유사의 신영남 사장이 지난 3일 방문해 부시장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시 정부는 북측 인사 방문 목적이 주로 건설자재 생산 라인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앞으로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성과 부진에 대해서 질책을 한 뒤 북한의 경제 담당 관리들이 시설 견학이나 긴급 물자의 도입을 위해서 방문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은 그동안 목포의 한 초등학교 수영부에서 벌어진 무차별 폭행 의혹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수영 코치는 당시 문제가 불거진 뒤 해임됐는데 정작 해임 사유는 임용기간 만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교육당국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에 있는 초등학교 수영 코치의 학생 폭행 사안이 접수된 것은 지난 2017년 8월 17일. 피 학생 부모는 이미 3월에 코치의 부인이자 교무부장을 맡고 있던 감독에게 알렸지만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되자 공론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도 감독한테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한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도 아이가 그렇게 꾸준하게 당했다고 하니까 이제 수영장 쫓아간 것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교장한테 그랬죠. 그리고 2주일 만에 당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수영 코치는 해임됐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당시 수영 코치의 해임 사유를 임용 기간 만료라고 적어 교육청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영부에서 문제가 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학교에서는 진행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조차도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해당 코치는 학부모 사업장의 막무가내로 찾아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고 비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오자마자 무릎 꿇어보길래 그래갖고 제가 바로 112다 신고하고 애기 아빠 오면 이제 칼부리 하고 다 난리 나니까 이제 다 죽으니까 빨리 이거 조치해야 된다고 막 저한테 그런 식까지 얘기했거든요. 경찰 출동해갖고 그걸 데리고 갔거든요. 중죄를 졌다고 형이 이렇게 무릎 꿇고 너한테 한다. 내가 이렇게 덕형님이랑 누구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해본 적 없어. 그러니까요. 저한테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미안하다 무조건 미안하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형이 그거는 다 내가 내 잘못이라고.
수영 코치가 주소지를 옮기고 물증 확보 어려움 등으로 시간이 지체됐던 관련 사건은 검찰의 수사를 거쳐 2년 뒤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영 코치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해 등 모두 4가지입니다. 피해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서 검찰 수사까지 2년이 흐르는 사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교육당국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 유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 수장에 오르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조국 사태와 정권 관련 수사를 계기로 여권과 각을 세워오다가 결국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계기로 검찰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리된 영상 보고 본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가 그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만에 하나 권리금들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공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힘을 지고 일을 더 꾸미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대구검찰 파이팅! 네, 정리를 쭉 해놓고 보니까 뭐 파란만장 이렇게 4글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보도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 자 조상호 부대변인님, 결국 임기 넉 달 남기고 어제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네. 예상하셨습니까? 그 3일 그러니까 저기 사의를 발표하기 한 이틀 전인가요?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거는 저기 뭐 행정부의 어떤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워딩이 아니에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현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의 어떤 정치인의 모습으로서의 워딩이었거든요. 뭐 헌법 파괴라든가 뭐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권력형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금 현재 중수청을 추진하는 건 나를 밉게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다. 이런 표현들은 정상적인 그 임명직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사표를 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 유석열 총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이미 사의를 마음에 두고도 마치 일정을 소화하는 것처럼 대구를 방문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를 연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그다음에 꽃다발을 받고 다시 또 청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그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총장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대하게 흔들어놨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부터 대구 방문 일정 모두가 이제 물러날 생각을 가지고 한 정치적 행보였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김근식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인터뷰, 그다음에 대구 방문, 그다음에 사의 표명 이 3일의 그 행동을 보면 저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그 정무적으로 굉장히 짜여진 시나리오를 갖고 일정을 소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일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처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3년의 법칙 나왔습니다만 3일의 행보에 우리가 국한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의 인생의 행보를 한번 보면 그렇게 몰아갔던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나왔지만 윤석열 총장은 특수수사통의 대가이고 우리 국내의 최고 그 전문가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는 한번 칼을 빼들으면 끝까지 파헤쳐서 잘못을 처벌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좌천도 되기도 했고 그러다 결국 또 화려하게 부활해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정말 중앙지검장이 돼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가장 앞장서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사태 이후는 이제 현 여권과 각을 세우게 된 건데 공통점은 그거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특히 집권층, 그다음에 힘센 사람들, 이들에 대한 잘못과 혐의가 있으면 정말 파헤쳐서 끝을 보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정권은 정권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제 명분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 또 대다수 국민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 하에서 중수청 추진까지 오면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어떤 검찰로서의 윤석열,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윤석열, 불의에 저항하고 해야 되는 윤석열, 이런 자신들의 어떤 신조와 소신에 따르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4년의 세월이 그런 윤석열에 귀결시켰고 최근 3일의 행보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보가 제가 볼 땐 맞습니다. 네, 이제 3일의 행보를 좀 확대시켜서 검사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행보를 쭉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지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뭐 이렇게 자료화면에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줄 때 권력형 비리에 눈 감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이렇게 우리 편에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뭐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권력형 부패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 시작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후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정권과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이후에 진행했던 수사 사건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권력형 비리가 있다는 건지 좀 이해가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사건도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로 끝났죠. 법원에서조차 심지어 이건 권력형 비리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 이후에 주요 수사로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가지고 수사한 사건들이 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이점우에 그다음에 월성원전 비리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수사한 거, 그다음에 김학의 출금 지금 뭐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뭐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고위 검사로서의 비혐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 아주 사소한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절차를 문제 삼아가지고 100여 명 가까운 인원들을 동원하는 뭐 대규모 수사를 벌이거나 아니면 국민의 어떤 정서하고 정반대의 어떤 수사들을 벌이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형태거든요. 이게 도대체 그 검사 윤석열이 원래 추구했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그런 강골 검사하고 도대체 뭐가 매치가 되는지 그거는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한마디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권력형 비리라고 대통령이 임명장 줄 때 그 당부했던 그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뭐 국정농단 같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같은 큰 거악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권층, 여당, 살아있는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잘못과 비리가 있으면 끝까지 파헤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월성원전 그 의혹 사건이라든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이라든지 블랙리스트 환경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소한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비교한다면 사소하다고 여당에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눈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월성원전 이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검찰이나 감사원의 반격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와 문제점과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조직적인 자료 은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국정농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보는 건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실형으로 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은경 장관도 지금 법정 구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도 지금 실형 1심 선고를 받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질문 하나 드렸는데요. 여야 시각차가 크긴 큰 가운데 지금 10분 정도가 훌쩍 지났는데 사퇴 시점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앞서 이제 정치적 행보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야권에서는 최적의 시기를 선택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권에서는 이게 정치적 득실을 따진 계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이제 재보선 앞두고 있는 이 시점, 또 하나가
국회에서 이른바 좀 계류가 돼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출마 방지법 이른바 이게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이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표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그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정치 일정에 맞춘 행보가 가깝다고 보고요.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도 법률가고 그 법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도 다 법률가인데 3월 9일 이전에 그 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소급 입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논란은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소급 입법 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급 입법으로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네. 위헌성 논란이 당연히 나올 예. 거고요. 거의 그러한 경우에 그런 그 정치적 참여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이 위반이 되면 대부분은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뒀다기보단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우선 일정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보면 대선 과도에서 한 1년 정도는 남겨두고 차분히 준비해야 될 필요성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정부 여당과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서 이렇게 전국 주도권을 본인이 이렇게 이끌어간 측면이 있었는데 이 중수청 설치 문제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번 본인 스스로는 약간 강력한 액션들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백인규 산업부 장관 영장을 친다든가 이번에 또 그 차기군 출입국본부장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본인 나름대로는 이른바 액션을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 차분하게 그냥 중수청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 의견을 받겠다고 하면서 대응을 하니까 이게 이른바 대립각이 잘 안 서면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점점 더 하락하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위상이나 그다음에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밀려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김근식 실장님은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아한 측면은 있죠. 의아한 측면은 있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와서 재보궐선거에 어떤 정치적 개입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오히려 부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보궐선거 이유를 택하는 것이 현명한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예측은 재보궐선거 이유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이전 정도에 아마 직을 던지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보궐선거 한 복판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한 달 남짓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의 계절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 자연인 윤석열이 정치의 계절에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 정치적 행보를 하려면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산된 정치적 시기를 택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도 사실은 저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1년 전에 한다는 것 자체를 법이 통과된 게 그러면 3월 9일 이전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무적 고려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럼 화끈하게 1년 전에 그만둠으로써 확실한 그 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시기를 정치적으로 계산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계산했다면은 재보궐선거 뒤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계산했다기보다는 정말 수족이 다 잘리고 대검 총장실이 혼자 있지만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의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숨막히는 하루하루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자괴감 같은 게 아마 스스로 직을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온종일 여론의 관심은 서초동 대검찰청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전에 반차를 내고 오후에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별도의 퇴임식 없이 윤 총장 대검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에 검찰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윤 총장의 마지막 출퇴근길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 출퇴근길 이야기를 다 같이 듣고 오셨는데 헌법 정신과 법치 파괴,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 어렵다. 저 말 뒤에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어제 이 얘기의 일련의 행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일단은 표면과 이면, 이른바 행간의 의미가 다 있다고 보는데 일단 표면적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수청 설치와 관련된 반발이죠.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지금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중수청 안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황운하 의원이 제시한 안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받는 중이고 여당 안에서도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보완적 수사권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수사 지휘권은 존치할 것인지, 그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아직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중수청에 반대해가지고 뛰쳐나오겠다. 이거는 일단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 여당 안이 정해졌는데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그게 통과되는 시점에 만약에 옷을 벗는다, 직을 벗는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점은 구체적인 안도 없이 진짜 정말 뜬구름 잡는 그 법안 하나 가지고 이제 사태의 변을 삼았기 때문에 사태의 어떤 이유를 삼았기 때문에 그 표면에 드러난 이유 자체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검찰 수장 입장으로서 본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물러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과되기 전이라도 법안이 구체화됐을 때라도 만약에 이제 물러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미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 개진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법안의 일련의 그 내용들은 그냥 몇몇 의원들의 주장인 겁니까? 황운하 의원이 제시한 안 외에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안이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 의견이 수렴 중이었고 검찰에서도 본인들의 의견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돼서 나온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표면적 이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구실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면으로 보면 이제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끝났다. 이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의 일이 끝났다는 건 이제 본인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는 걸 선언한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른바 보수 정치인이 즐겨 쓰는 말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아주 포괄적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주주의 안에는 우리가 흔한 얘기로 이렇게 어떤 개념 지어서 정의할 때는 사회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여러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언어를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좋아하는데 그 언어를 정확하게 또 사용했다는 걸 보면 나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이 어디다라는 것까지 은연중에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말을 종합해 봤을 때 표면적 사퇴 이유는 중수청 반대지만 방점은 정치 행보에 찍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고요. 자,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전 3일간의 일정을 보면은 나온 얘기를 보면 중수청 반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직무정지 당했을 때만 해도 소송 불사하면서 내가 직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수청 얘기 나오면서 이제 직을 던진 거거든요. 이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추미애 장관이 강행했던 이제 직무정지 또 징계 착수 그 과정은 개인에 대한 탄압과 억압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법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결국은 또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집권 세력으로부터 탄압받는 검찰총장 개인의 이미지로 이제 또 지지율이 상승했던 측면이 있는데 중수청 추진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화된 건 아니고 실제로 이게 강행 통과가 되는 즈음도 아닌 상황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여권 일각 특히 친문 강경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추진하겠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징계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과연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대적으로 어떻게 제가 자기 입장을 정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조직 수장의 의미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과연 부패 비리 또는 대형 거학 비리
또는 경제 수사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효율적인 수사 기소 분리냐 아니면 정말 큰 거하게 부정부패와 뇌물사범이나 경제 그 비리들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능력들을 빼앗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총장의 입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거라고 보는데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자기가 징계받는 거랑 다릅니다. 징계받는 건 징계의 절차에 대해서 항의해서 법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저항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도도한 집권 세력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오히려 입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정치의 장, 검찰총장의 장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로서 그러한 잘못된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서 도전해보겠다. 저는 그런 식의 아마 정치인 윤석열로의 전 선언이라고 봅니다. 예, 뭐 해석은 다르지만 정치인 윤석열로의 선언으로 보는 거는 그렇죠. 이제 규결은 같은데. 자, 조상호 부대변인님, 앞서 아무것도 구체적인 안이 결정된 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권 내에서 이 중수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두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논의를 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마 그 여권 내에서는 수사 지휘권을 존치할 거냐의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반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직접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이제 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그 윤석열 총장도 얘기하고 있지만 뭐 반부패 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꼭 본인이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게 인권 보호예요. 근데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돼버리게 되면 수사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인권보호 측면이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다만 인권보호관으로서 당연히 검사가 수사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가폭력, 합법적 폭력에 대해서 그게 합법적 폭력의 선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조홍천 의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율사 출실 의원들 중에 또 상당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도 일단은 6월 이후 정도로 이제 좀 늦춰놨던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벌었으면 윤석열 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검찰의 어떤 의견도 모아가지고 제시하면 되는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스케줄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윤 총장 사의 표명과 함께 법무부의 사표도 이제 곧바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윤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 뒤에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윤 총장의 사표를 빠르게 수용을 했습니다. 또 앞서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함께 수리했는데요.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례적으로 짧은 브리핑이었는데 여기에 대통령 의중이 다 담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끝났어? 이렇게 했는데 이상입니다.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청와대의 기류 그리고 대통령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분히 예상했던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기에는 적폐청산의 선봉이었고 중반 이후에는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을 맞두고 문재인 정권과 싸웠던 또 하나의 또 선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청와대 입장은 불감점 고소원이었겠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사표를 수리한 건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전 대통령께 조금 더 대인배의 풍부라면 그동안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를 취한다라는 말 한마디만 의례적으로 했어도 훨씬 더 점수를 제가 대통령께 그런 것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따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렇게 너무 삭막하게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 게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인 건지 기다렸다는 것인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있구나. 그리고 그 골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치권에서 만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쟁의 상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불감청 고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분노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 마지막까지도 그랬거든요. 그 저기 이런 부분 그 추행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저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뭐 저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검사 강골 그다음에 정의로운 검사 강직한 검사로 남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더 이상은 정치 검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 바람도 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명직 공직자에게 가장 그 영예로운 자리를 줬고 그 영예를 마지막까지 지키도록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영예를 벗어던지고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뛰쳐나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파격 발탁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신뢰를 보냈는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분노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같이 수리가 됐어요. 이런 걸 보면은 뭐 준비가 돼 오고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후임이 바로 임명이 됐거든요. 예, 일단은 신현수 수석 본인도 사의를 거두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더 이상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지 않기 위해 적절하게 그 인사관리를 해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이제 윤석열 총장의 사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더 이상 그럴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속하게 다음에 어떤 그 검찰과 법원의 검찰과 그다음에 법무부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됐던 인사가 바로 그 시점에 그냥 임명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정수석을 빨리 이렇게 채운 걸로 봐서 검찰의 수장도 지금 이제 공석이 되는 거라서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이성윤 지검장부터 조남관 대검 차장도 나오고 외부에서 발탁할 가능성 이런 것도 거론이 되던데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잠깐 오해를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금 현직 검사들이 승진을 해서 검찰총장을 맡는 게 일반적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전례에서도 현직 검사 아닌 예를 들면 그 군인 출신도 이제 물론 변호사 자격이 있죠. 검찰총장을 맡은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 또 검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몇 분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정무적인 역할도 필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그 조직 내에서만 찾다 보면 조직 이기주의라든가 그 조직 내의 시야에 갇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다시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이제 보선이 끝나고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수장이 외부에서 지명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김진태 검찰총장도 변호사 잠깐 하다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 검찰 출신들이 됐죠. 그리고 검찰 출신 아닌 사람보다는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는 군인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례는 검찰 출신이 했던 게 이제 맞고요. 왜냐하면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장악해서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신현수 수석을 준비했다가 이제 사표를 수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이제 이상입니다 이렇게 짤막한 분노에 찬 그 사의를 수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이제 변함이 없이 더 강하게 가는구나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잘 알다시피 신현수 수석의 사의 파동이라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유영민 비서실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을 기용하면서 일종의 국정 전환에 약간 그 전환을 시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1년 동안 추윤 갈등으로 너무 복잡하고 심각하니 이제는 이걸 좀 수술이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검찰 개혁도 일정 정도 완성이 돼 있으니까 안착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속도를 조절하자는 식의 이야기를 분명히 했던 게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저는 대통령의 분위기는 민심에 좀 부응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에 좀 반응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보다 더 강해진 그리고 친문의 강경파 의원들에게 휘둘리는 그리고 이제 임기 1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더욱더 강공 드라이브로 가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여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1년 이게 간단치 않겠구나 이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추윤 갈등에서 추윤 갈등에서 검찰을 어떻게 보면 감싸는 이유는 검사로 남아 있을 거라는 전제였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용하거나 용납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서 방패막이가 사라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 겨냥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과거에 문무일 총장이 퇴임 한 달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양복 상의 흔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나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흔들리기 시작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수사를 하는데 흔드는 게 이제 밖에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가져와서 보면 윤석열 총장도 사실 재벌 수사할 때도 그렇고요. 보수 진영을 수사할 때도 그렇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눈에 가시였던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쭉 같은 길을 걸어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쭉 같은 길을 걸어오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애초에는 그렇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1심 판결이 물론 유지가 선고됐지만 영장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기각 사유가 뭐였냐면 이게 왜 범죄인지 모르겠다는 거였거든요, 판사가. 이거는 그냥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인사소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소유를 처리하기 위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뭘 이렇게 굉장히 뭐라 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이후 보이는 행보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정책에 관해서 특히 이게 무슨 돈을 수수하거나 비리가 저질러진 것도 아닌데 정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갈등이 벌어지니까 이게 정부를 공격하는 형태로 검찰권을 악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이분이 과연 그러면 그렇게 그냥 검사로서 강직함을 여지껏 그렇게 업무에 반영해왔던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느냐.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의도와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번에 사표를 던지면서 그걸 명확하게 국민들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제 이중성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정권이 같이 가다가 결국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향해서 이제 그 적개심을 드러냈다는 건데 바로 그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간대하고 남에 대해서 너무 추상 같구나라고 하는 내로남불의 이중성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유라의 입시 비리가 잘못이면 조국의 입시 비리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와 월성원전 조작과 울산 시장 선거 개입도 잘못인 겁니다. 그런 똑같은 기준으로 국민들은 쳐다보고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해주기를 응원했던 건데 우리는 안 되고 저들은 된다라는 식의 이중적인 잣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 좀 아쉽고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지금의 여건들이 만들어갔던 게 아닌가, 또 몰아갔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후반부로 오면서 초기의 적폐청산의 그 기세가 오히려 자기를 향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그 수사에 대해서는 자기의 보호막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팩트 정리하면요. 월성원전 수사는 이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 소명이 안 된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구속됐던 사건들은 월성원전의 어떤 그 조작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감사방해와 그다음에 일부 서류들을 임의로 파기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성원전 수사는 현재 시점에서는 1대0이고 한 번도 제대로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조국 수사나 환경부 수사나 이런 데 좀 인정하십니까? 조국 수사도 마찬가지로 개인 비리는 맞습니다. 그렇게 편의적으로 1대0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개인 비리인 건 조국 맞지만 수사의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도 김은경 장관의 법정 구속도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을 하시고 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인정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조국 전 장관 사건은 개인 비리 문제는 1심에서 확인이 됐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거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점도
법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특권층의 비리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 잘못이 없다고 감싸는 겁니까? 자기 잘못이 없다고 감싸는 게 아니고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물론 논란이 많지만 같은 법원 내에서인 영장 판사와 1심 판사의 판단도 전혀 달랐어요. 그건 좀 지켜보시죠. 예,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 총장이 그동안 선택적 수사를 한 건지 여권이 수사 독립성을 좀 해치는 부분이 있었는지 시각이 이제 여야가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 쭉 들어보면 윤 총장의 어제 그 사퇴를 정치 출사표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평가는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반응들 모아봤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별의 순간이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에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심을 했을 거니까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래요. 별의 순간,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은 지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내가 보기에 별의 순간이 지금 좀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런 꿈을 보이지 않다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하는 행보를 봐서는 저는 저 일련의 행보는 이해창 전 대표나 그리고 황교안 그 전 총리의 행보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저렇게 하다가 법조계 출신의 출신들 그 정치인들이 정치에 나와갖고 결국에는 미숙함 때문에 결국에는 제2의 지금 황교안, 제2의 이해창의 모습으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해창 총재를 황교안 대표와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대표 시절에 이런 멘트, 소위 말하는 컨텐츠라든가 이런 행동이 윤석열 총장과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죠. 윤석열 총장 사퇴하면서 요소에 시와 때와 장소에서 하는 그 컨텐츠 내용,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훨씬 황교안 대표보다는 정치 감각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별의 순간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지금 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인터뷰 하실 때만 해도 이게 여권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야당 사람이 됐다 이렇게 단정을 했거든요. 자,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어차피 이제 정치에 뛰어든 거다 보면서 이제 비교하는 인물로 뭐 이회창 전 총재,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까지 소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슷한 길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회창 전 대표의 길을 간다면 굉장히 훌륭한 길을 가는 거죠. 그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을 보여준다면 대단히 훌륭한 그 정치인으로서 변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수많이 떴다 졌던 별들, 아까 말씀하신 뭐 반기문 총재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이전에 뭐 문국형 후보라든가 뭐 이런 분들처럼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장으로 있을 때 이른바 본인이 그때는 권한이 있었어요. 전국 주도권을 행사하고 끌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보여드릴 행보가 무엇이 있겠는가. 특히 본인이 평생을 검사로서만 살아왔지 국가 운영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넓은 식견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 전혀 보여드린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이른바 정치 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경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정치 이벤트를 만들어 갈 건데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식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과 뭐 그 능력이라는 게 결국엔 검사로서의 지금까지 27년 동안 보여줬던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이 국민들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 아까 얘기 들어보면 이회창 총재랑 황교안 대표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는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황교안 대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교를 해보면 컨텐츠도 다르고 정치 감각도 윤석열 총장이 훨씬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지금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법조인 출신이 갖는 한계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죠. 그래서 이해창 총재는 뭐 물론 성공한 정치입니다만 이제 최종의 목표까지는 가지 못했고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굉장히 실패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조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뛰던 운동장에서 전혀 다른 정치인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운동장 링에서 다시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와 전환의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은 이제 정치의 사실은 맷집과 전략과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건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기존의 황교안과 이해찬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1년여 동안 추윤 갈등,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했던 발언들, 그다음에 행보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정무적으로 고려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발언에서 나온 정제된 단어와 개념들을 보면 그냥 이게 법조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 사상적 배경까지 갖고 있는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단어들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고 있고 행보들도 보면 관종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관종처럼 움직인다면 윤석열 총장은 한국무함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행보를 보면 기존의 법조 출신 정치인이 링을 바꿔서 뛰는 것에 대한 한계를 나름대로는 준비해서 잘 가꾸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기대를 권성동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운동장을 바꿨을 때 이제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근데 윤석열 총장 2시에 입장을 발표한다 이 뉴스 때문에 조금 묻힌 측면이 있었습니다. 단일화 과정이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숙제고요. 여권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 가장 큰 화두하면은 역시 서울의 경우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서울시장 후보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LH 직원 문제는 저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런 어떤 공기업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된 좀 확실한 그런 어떤 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보니까 그 반응 중에 뭐 어때? 우리는 뭐 재산 증식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데요. 이게 이 정부 들어서 참 이 원칙과 상식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권 여당 수뇌부부터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뭐 어때? 뭐 이런 식의 처신을 하는 게 아마 이 국책 그 기관들 혹은 공무원들 이런 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보편화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입맛이 씁니다. 지금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지금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파면 팔수록 의혹이 거세지는 상황이고 국민적 공분도 좀 커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합쳐서 좀 질문을 드리면 전수조사 확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는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뭐 저는 서울시장 변수에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지금 그 가리지 않고 엄벌 내지는 그 일벌백계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뭐 서울시장이 변수로 진행될 거는 같지는 않은데 물론 부동산 문제가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어떻게 실책으로 비춰지면서 사실은 뭐 시민들께서는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여당에게 약간의 불안정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아까 오세훈 시장도 말했지만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도 말했지만 전수조사, 그러니까 왜 전수조사를 합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부정부패나 비위가 벌어져도 잘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 그 안들을 추진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이게 자본시장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특히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국민들의 가장 주요한 재산입니다. 근데 그 재산을 그 재산의 거래가 되는 시장에서 거래의 불투명성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각종 조작과 그다음에 사기적인 어떤 거래 행위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투기도 벌어지고. 그래서 종합적인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도입을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기회를 봐서 이거 좀 면밀하게 항상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이런 부동산 감독 기구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짧게 좀 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잘못하고 있다가 74%로 높고요. 잘하고 있다 11%. 그런데 이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예상 시기를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10년 넘게 걸릴 것이다가 24%, 영영 어려울 것이다가 23%.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LH 이 의혹이 지금 기름을 이제 부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 영영 어렵다라는 23%의 응답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영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LH의 이번에 투기 조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조사의 주체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 국토부나 LH에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사의 주체를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주체를 분명하게 객관적이고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먼저 지금 조사하는 걸 좀 보고하자 이런 입장인 물론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서울 메트로 그 부정 채용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한솥밥 먹는 식구들이 조사한다는 건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의 주체를 좀 달리해야 되고 조사의 범위도 LH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심지어는 집권 여당 또 여야 국회의원까지 다 포함해서 청와대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는 게 민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영영 못 살 거라고 하는 23%의 저 피 맺히는 분들이 저들은 고양이의 생선 맡긴 격으로 쪼개기하고 나무 심기하고 필지까지 나눠서 저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감독기구를 공정하게 꾸리는 것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의 주체, 그다음에 조사의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확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은 하는데요. 지금 경찰, 검찰에 내지는 감사원의 그런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경찰, 검찰, 감사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절차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절차 진행 전이라도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합동기구로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이후에도 지금 경찰이 아마 지금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좀 상황은 지켜보시면 저희 정부 여당이 얼마나 진위를 갖고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월 만에 다시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국내 확진자는 398명 늘어 누적 91,638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81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이 계속됐습니다. 서울 129명, 경기 168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에서만 309명이 확진됐고 대전과 울산, 전남을 뺀 전국 14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꺼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일정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매뉴얼과 외교 일정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에게 접종하는 만큼 문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자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제3국 수출을 유럽연합 가운데 처음으로 불허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생긴 일인데 국경 없는 의사회는 백신 공급 증대와 불공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WTO도 오는 10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백신 주사를 한 번만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염된 지 석 달에서 6달 사이의 사람은 이미 충분한 항체가 형성돼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che hanno contratto il Covid e che non vengono vaccinati e che possono, diciamo, hanno un titolo anticorpale molto alto, di conseguenza effettivamente queste situazioni ci sono.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접종자 수를 더 늘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탈리아는 자국 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호주 수출 또한 불허했습니다. 지난 1월 말 백신 업체가 EU와 계약한 백신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역외 수출을 불허한다는 백신 수출 통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자국 이기주의에 반대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세계무역기구 앞에서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The rich countrie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blocking this, and this is absolutely inhumane at this time that we're putting profits above humanity.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면제해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100여 개 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는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논의했지만 선진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일과 11일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청으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접종자 사망 관련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 반응 그리고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일부에서는 지나친 불안과 불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0시 기준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맞은 분들이 22만 5,800여 명 정도입니다. 이상 반응은 지금 1,578건, 그러니까 0.69% 정도인데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발열이나 주사 부위 통증, 근육통 등의 경증 부작용입니다. 예. 지금 접종한 백신들이 기존 독감 백신 등에 비해서 면역 형성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경증 부작용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아나필락시스로 의심되는 사례도 한 건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신고된 것 이외에도 접종하고 나서 통증이나 발열 등의 경증 부작용은 흔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두 임상시험이나 해외 접종 사례에서 보고된 정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접종 숫자가 늘면 이상 반응도 늘게 될 텐데, 자 지금 백신 접종 뒤에 숨진 분들이 6명입니다. 뭐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고 또 유가족 분들에게는 이제 조의를 표해야겠지만 지금 또 인과관계는 별개의 문제인데 시간적 선후만 있을 뿐 인과관계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이 접종 숫자 그리고 뭐 사망자 확률로만 보자면 뭐 독감 같은 다른 접종에 비해서 어떤 편입니까? 특이한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결국은 작년 독감 백신 접종은 사망 신고 사례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예. 외국에서도 백신 접종하고 나서 사망 신고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국에서도 690만 명이 접종해서 205건의 사망 보고가 있었고요. 네. 미국에서도 7,600만 건 접종해서 1,300명 정도의 사망이 신고됐는데, 그런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상 상태가 우리가 결국은 요양병원 위주로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접종 전에 일어나는 사망 건수와 접종 후에 일어나는 사망 건수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비교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요양병원에서의 보통 사망률과 백신 접종 이후 사망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 앞두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뭐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망 사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상을 했을 법도 한데 좀 당국이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겠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이런 접종 후 사망 논란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어서요. 미리 요양병원에서의 평상시 발생하는 사망 수준을 미리 공개했더라면 이 정도의 사망은 예상되는 범위라서 이제 국민들에게 더 안심이 됐을 거거든요. 결국은 지난번 독감 백신 접종 후 논란에서 얻은 교훈을 살리지 못한 겁니다. 네, 자 뭐 최근 상황 보면서 지난해 이 독감 백신 당시 상황 떠올리는 분들도 많은데 당시도 뭐 접종 뒤에 신고를 부르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접종 뒤에 결국 사망 신고가 110건이나 나왔는데 당시 인과관계 결국에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던 상황이죠?
결국은 접종 후에 사망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결국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문가나 당국, 국민들에게 이해는 꼭 시켜드려야 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있다고 증명하는 것은 증거를 보여드리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요.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은 없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지금 접종 후 사망 신고 건 같은 경우에 모두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사망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백신에 문제가 있다면 백신 접종 전의 사망자 숫자랑 접종 후의 사망자 숫자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증거를 제시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인과관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나 여쭤보면, 자, 일부에서는 지금 인과관계 입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할 거다, 뭐 이런 의심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방역 당국은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과관계 입증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결국 인과관계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매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검을 통해서 다른 명백한 사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저질환 정도, 사망에 이르는 증상, 경과 같은 것들을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알려진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인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나 혹시 모르는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상시 요양병원의 65세 미만 입원자의 사망률 측정을 해서 지금의 사망 건수가 특별히 증가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네, 평상시와 좀 비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해 주셨고, 자, 개별 상황별로 짧게 여쭤보면, 자, 보통 초반 30분 정도 관찰하라고 하는데 접종 뒤에 뭐 41시간 지나고 숨지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아직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학적으로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알려진 게 아나필락시스와 길랑바레 증후군 정도인데요. 아나필락시스는 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나필락시스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길랑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독특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따라서 41시간 동안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났다면 백신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네. 또 요양병원에 입소했던 20대 이제 백신 접종자 접종 이후에 사망자도 있는데 보통 뭐 독감 백신도 그렇고 젊은 층은 이상 반응이 심각해질 확률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겁니까? 결국은 나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저질환이 있으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기저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이상 반응 정도와 그다음에 백신의 효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자, 아무래도 이상 반응 그리고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접종 전후로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이제 결국은 백신 접종을 인한 이득이 명백하다는 걸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그 이익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은 코로나19가 우리가 방역이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당국의 설명을 믿으시고 백신 접종에 나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신을 접종하실 때에는 몸 상태가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해서 접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접종 이후에는 꼭 30분 정도 그 자리에서 머무르시면서 이상 반응을 관찰하시고 귀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백신 접종 전후 주의점, 뭐 질환이 악화되거나 또 37.5도 이상 고열 시에는 접종 연기에도 불이익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30분 뭐 접종 당일 다음 날은 과격한 운동이나 음주 삼가하시고 뭐 최소 3일은 좀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꼭 의사 진료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인과성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 요즘 근거 없는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 유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등 거짓 정보 유포 사례 52건에 대해서 차단과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7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동선을 속이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만 205명이고 나머지는 공문서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새어나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을 전후로 주사를 맞으면 좀비가 된다는 등 백신 관련 가짜뉴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백신에 대한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52건이 적발됐습니다. 블로그에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 조직이 들어있다며 글을 올리고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영상을 만들어 불안감을 조장한 사례들입니다. 경찰은 사이트에 게시글 삭제 차단을 요청하고 모두 8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신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사기 범죄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해외 국가에서는 전화로 백신 비용을 요구하고 위조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판매하는 파생 범죄가 나타났습니다. 또 백신 원료 대신 생수를 사용하는 사례 등 불법 행위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유사 범죄, 선제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전화로 백신 비용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파생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백신에 대한 악의적인 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꽤나 포근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이기도 한데요. 서울 남산 역시 개구리가 깨어나고 꽃이 피는 등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정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맑은 날씨에 햇살도 포근한 서울 남산공원. 산개구리가 물에서 살며시 얼굴을 내밉니다. 만물이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을 알기라도 하듯 산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봄이 왔음을 느낀 수컷 개구리들은 산란을 위해 활발히 움직입니다. 남산에는 8종의 개구리가 서식하는데 산개구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장 먼저 깨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올해 산개구리가 2월 7일 전후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첫 산란을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많은 산개구리가 본격적으로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의 등장과 함께 남산에는 봄꽃도 앞다퉈 피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개복수초가 봄의 시작을 알리고 영춘화와 산수유, 수선화 등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서울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는 등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 기운이 완연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YTN은 초등학교 수영부에서 벌어진 코치의 폭행과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건을 취재한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예, 우선 이 해당 코치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등 4가지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사건이 벌어진 건 4년 전인 지난 2017년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전남 목포에 있는 초등학교 수영 코치인데요.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해, 폭행 등 총 4가지 혐의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된 피해자는 총 3명인데요. 피해자들은 당시 많으면 11살, 적게는 7살이었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훈련이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연습 수영 기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육두문자를 사용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이 단단한 고무 재질로 된 오리발로 피해자 양쪽 뺨을 연달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수영 출발 때 조립용으로 쓰는 철제 스패너로 이 정강이와 발등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물고문에 가까운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머리채를 잡고 10차례에 걸쳐 물속에 얼굴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기도 했고요. 발로 피해자 등을 밟아 눌러서 이 피해자 머리와 몸을 수영장 바닥 가까이 밀어넣어 숨을 못 쉬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 무릎으로 이 피해 학생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세를 못 잡는다는 이유로 막 머리 잡고 물 넘어가가지고 다리 밑으로 해서 계속 밟고 있었어요. 올라오려고 하니까 계속 머리 누르고 발로 밟고 그랬어요. 7살부터 많아야 11살까지 정말 어린 학생들인데 지금 공소장 내용만 봐도 이 학생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지금 일부 학생들 수영을 그만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나본 학생들은 이 단지 물이 좋아서 수영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실히 훈련해서 이 나중에 수영 선수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영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이 4년 전 계속되는 폭행과 괴롭힘에 더는 수영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수영이 악몽이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견디다 못해 부모님께 알렸지만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학생은 수영을 그만둔 뒤에도 당시 수영 코치와 비슷한 체형을 가진 남자만 봐도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수영 코치는 2017년 당시 학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와서는 당시의 한 사과도 수영부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당시 맞지 않았다는 수영부 학생들도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수영 코치의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안 맞고 왜 걔네들만 맞았다 그러냐고. 다른 애들은 본 적도 없고 때린 거 본 적도 없고 맞은 적도 없는데 다른 애들도 때리는 것도 본 적 없는데 우리 코치는. 예. 자, 그런데 초등학교 수영부 안에서 코치가 이렇게 폭력을 일삼았을 때 그럼 감독은 뭐 하고 있었나 당연히 의문이 드는데 그런데 당시 학교 수영부 감독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 수영 코치 아내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에 수영부가 생긴 게 지난 2011년인데요. 수영부 창설 3년 만에 이 세 번째 수영 코치가 왔습니다. 다름 아닌 같은 학교 교사의 남편이었습니다. 해당 수영 코치는 전임 수영 코치가 자격증이 없어서 본인의 회사 생활을 접고 코치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정식 공모 절차를 통해 경기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코치를 선임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학교 수영부에서 남편은 코치, 아내는 감독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이 학교 수영부 훈련에는 부부 사이인 감독과 코치의 졸업한 아들과 딸도 함께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훈련이 이 코치의 아들, 딸에게 맞춰져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 어머니는 현직 교사이자 감독, 이미 졸업한 자녀 둘은 선수로 같이 훈련을 했던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부모가 지도하는 모교 수영부와 함께 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의 이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시 수영 코치의 해명입니다. 네, 헬스를 해다가 또 그만뒀잖아요. 어머니가 난리쳐가지고. 안 해요. 걔네들 때문에 안 해버리잖아요. 지금 수영도 못하고 내가. 수영을 접었잖아요. 그 때문에. 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학교는 그럼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 학교 관리자가 오히려 아이들을 추궁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들이 아직도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관리자의 이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수영 부원 가운데는 코치에게 맞지 않았다는 아이들도 있다며 오히려 피해 학생들을 추궁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면 나중에 경찰서 가서 걸린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이 아이들이 폭행당한 사실을 처음 알린 게 지난 2017년 3월이었습니다. 수영 코치의 아내인 감독에게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피해자들은 그 후로도 넉 달이 지나기까지 코치의 폭력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학교가 제대로 대응을 했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교육당국 대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오늘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죠. 당시 수영 코치의 폭력 문제가 불거져서 해임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임용기가 만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 수영 코치의 학생 폭행 사안이 접수된 게 지난 2017년 8월 17일입니다. 피해 학부모가 이미 5달 전인 2017년 3월에 코치의 부인이자 교무부장이던 감독에게 알렸지만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되자 공론화한 겁니다. 결국 2주 만에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수영 코치가 해임됐는데요. 당시 해당 초등학교는 수영 코치의 해임 사유를 임용기간 만료라고 적어 교육청에 보고했습니다. 수영부에서 문제가 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교장의 해명을 들어보시죠. 민감한 사항이고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그 학교에서는 진행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조차도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네, 앞서 해당 수영 코치는 학부모 사업장까지 막무가내로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비는 바람에 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수영 코치가 주소지를 옮기고 물증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검찰 수사를 거쳐 2년 뒤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부터 검찰 수사까지 2년이 흐르는 사이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던 교육 당국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이제 발생 한 달을 조금 넘겼습니다.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혈 진압이 거세지면서 미얀마를 떠나는 외국인의 행렬도 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지금까지 집계된 인명피해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미셸 바칠렛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현지 시각 4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경의 총격에 희생된 사람이 최소 54명이라며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칠렛 대표는 또 쿠데타 이후 1,700명 이상이 구금됐으며 최근에는 언론인도 29명 이상 군경에 체포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칠렛 대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최근의 유혈 참사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에 대한 잔인한 탄압과 살인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조사위원인 토마스 앤드루스도 현지 시각 4일 보고서에서 안보리가 미얀마 군부에 대해 전 세계적인 무기 수출 금지 조치와 경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기된 잔혹 행위 의혹을 국제형사재판소의 회부에 기소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3일이었습니다. 쿠데타 반대 시위 현장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한 19살 소녀가 있었는데 티셔츠에 새겨진 글귀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미얀마 2대 도시 만달레이의 시위 현장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한 19살 치알 신의 장례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치알 신이 입고 있었던 검은색 셔츠에는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 추모의 글이 넘쳐나면서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글귀는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문구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태권도복을 입고 있는 사진도 SNS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치알 씨는 시위에서 죽음까지 각오한 듯 페이스북에 자신의 혈액형과 비상연락처도 남겨놓아 네티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에는 양곤의 시위 현장에서 사진 기자 등 언론인 여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입니까? 네, 아직 언론인들이 석방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또 현지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AP통신은 자사 기자가 체포된 데 대해 임의적인 구금이라고 비판하면서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언론기관 내셔널 프레스 클럽도 성명을 통해 신속한 석방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취재진과 시위대를 겨냥한 행위와 구금은 대통령과 국무장관 그리고 행정부 전체의 큰 우려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영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제재 조치를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 그리고 이들이 소유한 기업 2곳을 수출 규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연일 격해지면서 미얀마를 떠나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자국민 390여 명이 어제 국영 여객기 2대를 나눠 타고 미얀마를 빠져나와 귀국했다고 전했습니다. 탑승객 중에는 미성년자와 기저질환자 등이 포함됐는데요. 시위 악화로 신변의 위협이 커지는 데다 코로나19의 위험성도 귀국 사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현재 미얀마에 체류 중인 싱가포르 국민은 가능할 때 최대한 빨리 현지를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수년 동안 미얀마 최대 투자국으로 약 500명의 싱가포르인이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19일 미얀마에서 기업 활동을 해온 일본인들이 직항편으로 일본으로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쿠데타로 인한 안전상의 우려 때문에
본사에서 귀국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1일 쿠데타 직후 미국에 예치해뒀던 거액의 자금을 옮기려다가 차단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3일 후인 지난달 4일 미얀마 중앙은행 명의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둔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250억 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연방준비은행 당국자는 이 거래의 승인을 지연시켰고 얼마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거래를 무기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군부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군부가 10억 달러의 자금에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거래가 차단된 이유는 쿠데타 이전에 이미 설정돼 있던 절차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는 부분적으로 마약 밀매 등 자금 세탁 우려에 따라 자금 거래 시 추가 조사를 필요로 하는 그레이 리스트에 지난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3월 8일에 이 조남관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10시 반 개최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 또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공소청법, 중수청 법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그 외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조금 전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따른 조직 안정과 검찰개혁 관련 과제를 논의한다는 건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앤 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인데요. 절기에 맞게 한층 더 짙어진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13.7도까지 올랐고요.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4월 상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입고 벗기 간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이상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6도, 대전과 대구 18도, 광주는 1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륙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또 한 차례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많은 곳에 최고 15cm 이상 눈이 예상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내일 오전에도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에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